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2018 사마에러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 1984년판 98페이지 4번에 1870년 전후 경제학 전기와 그 당시 고전파에 대한 재비판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실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1870년 전후의 경제학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이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99페이지 경제학은 상당한 분석 요구를 구비할 체계를 이용해서 연구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한 유럽 대륙과 미국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고전파 경제학을 대체하려는 몇 개의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났다. 1860년에는 자본론 1번이 공간되어 마르크스 경제학이 체계화된 요소가 나타났다. 1871년에 미국에서 제본스의 경제이론이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맹거의 국민경제학 원리가 공간되고 1874년에는 스위스의 로잔에서 프랑스 사람 마라스의 순수 경제학 이론이 공간되어 노동가치설이라는 형태로든 아니면 비용가치설이라는 형태로든 대개 공급적의 조건으로부터 가격 형상을 설명하여는 고전파의 객관가치설에 대하여 주로 수요 쪽의 조건으로부터 가격 형상을 설명하려는 한계효용가치설 내지는 주관가치설에 각하는 이론이 상호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제기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계효용이다. 한편 원래 고전파 전통에 약했던 독일에서는 독일 통일의 완성과 산업적인 확립에 따르는 노동운동의 심화 등에 대응하여 1873년 쉬먼로 등에 의하여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되어 프리드리히 유스트에 시작된 역사학파가 매우 새로운 방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커다란 새로운 움직임이 대두되어 1870년 전후부터 고전파 경제학은 모든 부분이 포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목에서도 매우 급속도로 쇠퇴해갔다. 그 이전에도 고전파에 대한 비판과 경제 문제에 대해 고전파와는 다른 접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절의 서두에서 서두했듯이 무엇이 고전파에 대한 비판으로 삼가하는가 하는 고전파의 특징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에 크게 의견을 뒀다. 우리가 오늘날 고전파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의 자신이 스스로를 고전파라고 부른 것이 아니며 그의 고전파라고 불리게 되는 범위 또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이 책자에서도 지금 취급되고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규정과는 다르다. 고전파에 대한 무난한 규정을 채용할 때에는 어느 이기적인 속성으로 고전파를 특징질 수 없는 만큼 무엇을 고전파에 대한 비판으로 하는가도 고전파의 대개 공통되는 제 특징 중 어디에 특히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된다. 100페이지 예를 들면 고전파는 노동가치설이라는 형태로든 아니면 비용가치설이라는 형태로든 대개 공급체계 조건에서 재화의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와 같이 고전파의 규정을 취하게 되면 그의 유력한 구성원에 속하는 멘더스와 세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윌과 같은 커다란 예외가 있게 된다. 또한 고전파는 그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사회 오늘날의 우리의 이용을 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이미 본질적으로는 그 이상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연법칙에 가까운 초역사적 필연성을 경제법칙에 부여했다고는 말해준다. 그렇지만 대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전파랄지라도 적어도 미래 시대가 되면 당시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앞에 들어서 보았던 것처럼 밀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충분한 형태로 나오며 분배법칙의 가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에 대체하려 하였다. 또한 고전파는 경제정책의 면에서 자유민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는 통속적 필사자들을 말하는 종종 자유방어론이라고 불리는 주장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멘더스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노동자 계급에 관련되는 금전법 등의 문제에 대한 고전파의 태도도 시대의 추이와 관계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일치되지 않다. 또한 종종 역사학파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리스트는 주로 스미스를 연결되고 있지만
고전파는 개인과 유기만을 보고 국민을 보고 있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흔히 시즈위크와 마샬도 분명 인정하는 것처럼 스미스를 포함한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영국 국민에게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대개 독일의 역사학파에 의해서 고전파는 경제문제 연구에 있어서 추상적인 문학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고 비난받아왔지만 이러한 비난 역시 적어도 스미스와 미력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여지듯이 스미스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고전파 경제학자 모두에게 전해진 비판을 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고전파의 상당 부분의 타당한 비판의 경우 비판이라는 같은 말로 일반 처리되어 있는 것도 그 실질적 내용은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종종 혼동되거나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말해지는 것이 많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전파 경제학의 101페이지 예를 들면 장기적인 전망만 있었지 단기적인 전망은 없었다든가 나라마다 역사적 개성을 무시했다든가 혹은 추상적 방법에만 의존했다는 식으로 경제 문제를 일면적 내지는 단면적으로만 취급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고전파 경제학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번에 고전파 해체의 상황 이와 같이 한마디로 고전파 비판이라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방면에 갇혀있다. 그렇지만 크게 봐 고전파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대에 고전파를 비판하여 물론 고전파 비판만이 아니었지만 당시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사회주의와 독일 역사학파를 들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1장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4장 1, 2절에서 더 상세히 구체하게 하고 여기서는 1870년 전의 고전파 해체의 상황을 주목해보자. 고전파가 문자 그대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영국이며 만약 미래 경제 권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고전파의 능력은 곧 시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과 만약 강제적으로라도 고전파의 해체 시기를 정한다면 1869년 5월에 일어났던 미래 임금 기준설의 파기선언이라고 했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대개가 일치하고 있다. 시야를 너무 불안정시켜 당시의 사정을 잘 전달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도 종종 언급되는 시즈위크의 경제학 원리의 서론의 서술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자. 시즈위크는 윤리학과 철학에도 주역을 깊었고 다윈의 종이기원 출간되면에 일어난 그리스도교 신앙의 동요와 공유주의와 옥스퍼드 반문론의 대립, 사회학의 대립, 당시의 사회문제, 대학문제에 대한 대응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로서 당시의 젊은 지식층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당시의 전형적인 대학인이었다. 그는 경제학의 상태가 여전히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던 1883년에 공간되어 근래 저작가들의 경제론에 의해 이루어진 전제를 인정하면서 전통적인 학설을 신중히 재서술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102페이지 제거하는 것을 그 특수한 목적을 했던 경제학 원리 제2장 제1절 중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년쯤 전에는 경제이론을 주요있는 것과 가장 중요한 실제에 있어서 의문이라는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연구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낳는 데는 다음 두 가지가 주요했다. 하나는 공문법 폐지 이후에 찾아온 번영의 실사가 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설명했던 추상적 추리가 건전했음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 경제학 원리의 출현이다. 그러나 1870년이 되면 이러한 경제학의 평온 시대를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한 종말을 우연한 것은 아니나 그 시기를 굳이 말한다면 1869년 5월에 미래 임금 기준서를 뽑을 것이다. 도무튼의 비판에 미리 불복한 것은 미래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줘서 그들은 당연히 도우턴 씨의 공격이 되고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기울여서 듣지 않았던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다른 이단자의 소리에도 보다 깊은 존경심을 품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제2의 충격은 1872년의 제본스 경제학의 이름의 출현이고 제3의 충격은 1874년 케인즈의 경제학의 주요 원리의 출현이다. 시즈위크는 여기에서 상술하고 있지 않지만 케인즈의 책은 처음에는 미래에 애매한 여러가지 점을 보충 설명하고
임금치 군사를 재정식화하는 등으로 고전파를 보강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가 되었다. 즉 그는 미래 앞선 고전파의 난점 내지는 태원제가 그들과의 차이라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어 시즈위크도 말했듯이 태원제가 의도에 있어서 미래에 신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태를 도와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노사 간의 싸움이 점점 귀환하는 상황의 주목을 끌게 되었지만 그 문제에 경제학이 해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불신이 단지 이런 경제학자들 사이의 문제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크리스 레프리드는 역사주의 쪽에서 공격이 가해졌다. 시즈위크의 원리에는 공격을 있지 않지만 다음에 출판된 아놀드 톰의 입주와 산업혁명은 또 유사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1870년에 관련된 바조트의 경제학의 재공편도 고전파 이름이 103페이지 적용 가능 범위가 시공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학에 대한 회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실업가들 사이에 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자유농업주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된 것은 시즈위크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 제5장에서 다루어지게 된 1873년부터 대부항으로 영국 경제계가 균열이 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영국 경제학의 상황에 직면하여 시즈위크는 앞에도 서술한 의도로 1883년에 경제학 원리를 본관했는데 이 사항과 같이 간단한 소개에서도 알려주듯이 1870년 전후에 경제학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아 그때부터 고전파 경제학이 사실상 해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883년 뒤에도 고전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유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 시즈위크의 원리는 제번스의 한계있는 가치론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고전파의 비용가치를 입력하여 당시 여러가지 의미의 쟁점을 상당히 정리했으며 또한 고전파에서는 조금 애매했던 오늘날의 언어로 하자며 경제학의 실증적 측면과 유공적 측면을 아리스의 문제를 삼는 사이언스와 와드 오토비의 문제를 삼는 아트로 엄격히 구별하는 등 당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전개된 새로운 호세 경제학 이 선거했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나라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즈위크의 경제학은 전체로는 고전파와 근대 경제학의 과도기 경제학으로 유전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경제학이 영국에서 확고하게 폭을 내리게 된 것은 마샬에 이르러서 있다. 고전파 해체로부터 근대 경제학 확립까지의 과도기의 영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전파 경제론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공도 많고 과도 많은 과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 학계에서 공격을 받은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